민트 오디오북. 옹달샘 사랑. 박혜수. 유리창에 한방눈 뚝뚝 떨어진다. 하늘 가득 내려오는 설편을 경이는 하염없이 바라본다. 세상살이가 힘들 때마다 내쉰 한숨이 하늘을 떠돌다 내려오는 걸까. 차가운 눈인데 포근하게 느껴진다. 눈물 짓지 않고 사는 삶이 어디 있다고. 저마다의 사연을 한 짐씩 지고 살아간다. 오늘같이 눈이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바리봉으로 마음이 날아간다. 강이 절벽을 막을 때까지 오솔길을 걸어간다. 강 위로 꽃잎처럼 떨어지는 눈송이를 본다. 나뭇가지 사이로 개꼬리가 보이고 동진이 눈 속을 걸어온다. 눈이 오면 약속을 하지 않아도 만나던 바리봉 오솔길에 오늘도 그 눈이 온다. 겨울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길이 괜찮을까 걱정하다 아침이 되니 눈이 잦아든다. 좀 자고 가야 하는데 얼굴이 부석한 채로 동문들을 만났다. 동진의 차를 탄다. 술 좋아하는 그는 차를 운전한 적이 별로 없다. 그런데 술을 끊었다면서 그의 차로 가자고 했다. 그의 아내 자리에 앉기가 민망하여 뒷자리에 앉았다. 후배들에게 한턱을 내겠다고 하여 동해바다로 달린다. 밤새 내린 눈이 소나무에 곱게도 쌓여 있다. 떡갈나무에 찢어진 가지에서 비명이 들린다. 습설이 쌓여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졌다. 무거운 눈이 힘겨우면 나무 기둥을 지키기 위해 제 가지를 잘라낸다. 인간도 제 몸 한쪽을 잘라내야 살 수 있을 때가 있다. 강원도로 들어서니 쓰러진 나무가 많다. 강아지 풀 여린 것은 눈 속에 덮였다가도 눈이 녹으면 노란 털을 달고 서 있는데 키 큰 나무들은 쓰러진다. 태풍이 불 때도 큰 나무는 쓰러져 누워 있어도 잡초는 쓰러졌다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데 큰 나무들의 비애가 가슴을 흔든다. 도로는 눈을 치워서 가기는 괜찮다. 하지만 거기에도 밤새 제설 작업을 하던 사람들의 수고로움이 보인다. 점점 이면의 아픔이 더 보이는 것은 아파보았기 때문이리라. 드디어 그렇게 보고 싶던 겨울바닷가에 섰다. 파도가 밀려온다. 차가운 공기를 팔을 벌리고 입을 벌려 맞이한다. 답답한 속으로 겨울바람 한 뭉치가 들어가며 헉 소리가 나게 구멍이 뚫린다. 겨울바다가 주는 이 맛을 잊지 못해 경이는 어디 가고 싶으냐고 동진이 물었을 때 동해바다를 지목한 것이다. 파도가 치는 바닷가를 걸었다. 황량해서 좋았고 별 말이 없이 걸을 수 있어서 더 좋았다. 눈이 수평으로 날며 볼을 때리는데도 시원했다. 점심을 먹으러 바닷바람을 맞으며 횟집까지 한참을 걸었다. 강릉 바닷가를 따라 늘어선 집들이 비수기라 쓸쓸했다. 우럭 생선살을 넣고 끓인 미역국이다. 고소하고 따뜻한데 비린내도 없다. 죽과 함께 속을 데우고 나니 모든 회가 나온다. 오랜만에 싱싱한 회를 먹고 매운탕으로 마무리를 했다.
송림 숲길을 지나 안목항으로 나왔다. 바닷가에 설치한 나무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강릉에는 택시기사도 커피 이야기만 한다는데 가히 커피 도시 다웠다. 갓 로스팅한 커피 향이 후각을 자극한다. 달콤하고 바삭한 스콘과 겉바 속촉의 휘낭시의 디저트가 쌉싸름한 커피 향과 잘 어울린다. 파도가 더욱 분위기를 돋운다. 경희는 애인처럼 바다가 그립다. 보고 돌아서는 순간 또 그리움이 시작된다. 동지는 점심 모임을 끝내고 하얗게 눈이 쌓인 양평 별장에 경희를 내려주고 갔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며 용감하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 윗집 혜진 언니네 집이다. 그녀보다 집안이며 학벌이 떨어지는 선배와 어릴 때부터 사귀더니 부모님도 오지 않은 결혼식을 올린 언니이다. 그런 외면이 부부를 더욱 강하게 했는지 별장도 대단하고 사업도 번창한다. 경희는 언니가 부럽다. 오늘 만났던 첫사랑에게 경희도 용기를 낼 수 없었을까. 가지 않은 길을 따라 한참을 상상해 본다. 지나치게 주변을 의식했던 그녀의 삶에 가식과 편견이 많았음을 인정한다. 순수한 자아를 가졌던 문학소녀였다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돌아보니 회한이 가득하다. 그날 밤 경희가 눈을 뜨니 창밖이 환하다. 눈은 완전히 그쳤나 창문을 여니 달걀 노른자 빛깔의 하얀 달이 그녀를 깨우고 있다. 달의 빛깔이 이제껏 보았던 달 중에 가장 샛노랗다. 아무리 보아도 개수나무 밑에서 토끼가 방아를 찢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눈과 코, 입을 가진 동진이 우주어로 말을 건다. 몽롱한 신비어를 못 알아듣는 대로 그저 좋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하얀 눈밭을 비추니 더욱 귀하다. 무언가 아쉽고 허전해 헤매고 있는데 학창시절 보름밤이 불쑥 다가온다. 이렇게 달빛이 교교히 흐르는 여름밤이면 혜진 언니는 밤 목욕을 하러 강에 가자고 부른다. 잉어수강으로 가는 봇두렁길을 노래를 흥얼대며 간다. 벌써 목욕하러 나온 여자들 여러 무더기에서 웃음소리, 수다 떠는 소리가 들린다. 남자들이 초저녁에 강물에서 흘린 땀을 씻고 들어가면 강가에 얼씬도 안 하는 게 상례였다. 그 다음은 여자들의 노천탕이 되는 것이다. 엄마를 따라 나온 아이들은 두 줄로 마주서 손을 잡고 노래한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그렇게 찾아보지만 꽃 찾기는 쉽지 않다. 천지는 모습이 하늘에서 달빛하고 내려온 선녀 같다. 하얀 망초대가 흔들린다. 언니를 좋아하는 오빠가 동네 총각들을 데리고 따라붙었나 보다. 옷을 입고 들어가 미역을 감자고 하여 그대로 좀 더 깊은 데로 가서 목만 내놓고 씻었다. 엄마는 언니가 눈치가 빠르다고 그 밤만이라도 따라가라고 했다. 눈치가 빠른 게 뭐지? 눈을 마주치면 빨리 피하는 건가 싶어 따라해 보았지만 아무도 경희를 눈치가 빠르다고 칭찬해주지 않았다. 그녀 또래도 늘어나자 저기 모래바닥이 깔린 곳에서 강강술래하자고 가슴까지 물이 차는 곳으로 갔다. 빙글빙글 돌며 언니가 선창을 하면 다 같이 강강술래하고 노래를 불렀다.
혜진 언니와 놀면 늘 재미있었다. 어릴 때부터 물가에서 살아서 헤엄쳐 강도 서슴없이 건넜고 비 오는 날엔 올갱이가 바위 위에 새까맣게 붙어 있어 비를 맞으며 잡다가 올갱이국을 끓여 먹으면 모래가 씹히지 않아 좋았다. 모래가 있는 얕은 곳에 구멍을 파보면 모시조개가 나왔고 말조개는 한 길이 넘는 깊은 찰흙 속에 있어 잠수해서 잡았다. 물놀이 하다 지치면 물 위를 배영으로 둥둥 떠다녔다. 장마철 물구경을 나갔던 경이는 흙탕물이 내려가는 것만 보아도 현기증이 났다. 그때 병함이 동진에게 강을 건너갔다 오자고 했다. 병함은 인근에서 마라톤을 제일 잘하고 체격도 좋아서 자신 있어 보였다. 그가 팔을 쭉쭉 뻗으며 물살을 갈라나가자 양쪽 강둑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다. 동진은 갈 때도 힘이 딸려 보였었는데 지기 싫어서 악착같이 따라붙는 듯했다. 하지만 옷은 강 이쪽에 있어 건너와야 하는 도강의 위험은 그런 거였다. 병함은 여유 있게 헤엄쳐 돌아왔는데 동진은 중간을 넘자 아래로 자꾸 떠내려갔다. 경유도 발을 동동 굴렀는데 한참을 떠내려가 겨우 올라왔다. 동진의 삼촌이 쫓아가서 야단치던 모습도 사진처럼 생생하다. 낮에 열기가 싹 가셨을 때 우리는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서로 여기저기 옷을 비틀어 물기를 짠 다음 툭툭 턴다. 슬리퍼에 물기가 있으면 먼지와 흙이 도로 묻으니까 한쪽 비탈에 세워놓은 신을 신고 갈았다. 옷도 서서히 말라갔다. 강둑에는 달맞이꽃이 투명한 노란 빛으로 피어있고 그 사이를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를 쫓다 보니 어느새 언니는 애인과 나란히 반딧불이를 잡고 있다. 두둔발이인 경이는 반딧불이를 하나도 못 잡고 멍하니 서 있는데 동진이 다가와서 눈을 감고 손을 내밀라 한다. 오빠 뭔데? 아이 간지러워. 반딧불이야. 양 손바닥을 꼭 붙여 날아가지 않게. 자, 눈 떠. 잡아서 내 손바닥에 놓아준 반딧불이 꽁무니에 불이 켜졌다. 날아갈까 봐 두 손을 더욱 촘촘히 만든다. 가까이에서 손이 환해지도록 꽁무니에 불을 켠 반딧불이를 처음 본다. 간지러워 움찔거릴 때마다 동지는 내 손 위에 커다란 그의 손을 포개고 날아가지 못하게 지켜준다. 옛날 가난한 선비들이 반딧불이 불빛으로 공부를 해 형설의 공을 이뤘대. 나 2학기에 전학가. 꼭 성공할 거야.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캠퍼스에서 만나자. 눈치 없는 경이는 그게 고백이었음을 나중에야 안다. 개울가를 벗어나니 봇두렁 길 양편엔 코스모스가 높이 울타리를 치고 성질급한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했다. 그가 코스모스 꽃을 따서 탁 때리자 노란 수술과 분홍 꽃잎이 그대로 무늬가 되었다. 다 마르지 않은 블라우스에 선명하게 그려진 꽃무늬도 눈에 잡힐 듯 다가온다. 그 후 경희도 도시로 진학을 했다. 시골 중학교에서 도청 소재지 학교에 혼자 합격해 외롭게 학교 생활을 했다. 빳빳한 하얀 칼라에 까만 교복을 입으면 뽀얗고 단정한 얼굴이 늘씬한 몸매와 잘 어울렸다. 고향에 다니러 오면 부러워들었다. 그 고향 친구들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경희는 서울로 진학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서운했고 동생들도 줄줄이 타지로 나와서
부모님은 힘들어했다. 경희는 국문학을 전공하여 중고등학교 국어선생을 하면서 글을 쓰고 싶었다. 원서를 사온 딸을 보자 엄마는 어떻게 4년을 더 가르치느냐고 걱정하셨다. 실제로 자식들 학비를 꿀 때가 많았다. 언젠가 자식들을 다 대학에 보낸 할머니네를 가서 부탁하니 사정을 잘 알겠는지 여물 먹던 소를 가리키며 팔리면 구워준다고 했다. 소장수에게 술을 사 먹이며 그 소를 사달라 하여 등록금을 낸 적도 있다. 객지에 나가 공부하는 자식들이 늘어날수록 논과 밭이 줄어들었다. 경희는 얼마나 힘들게 공부시키는지를 잘 알아서 나중에 효도하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누가 다정하게 다가오기만 해도 질겁하며 벽을 쳤다. 말 많은 고향 사람들 입에 소문이 나서 부모님이나 자신이 힘들어질까 봐 조심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죽어라 공부만 해도 대학을 갈까 말까 한데 딴 데 정신 쏟으면 큰일 난다며 동진의 편지가 와도 답장도 안 했다. 대학교 합격 발표가 났다. 아버지는 신이 나서 동네 친구들과 막걸리 잔을 돌리며 자랑하는 웃음소리가 집에까지 들렸다. 내향적인 경희는 합격증을 받아와야 확실한 걸 저렇게 큰 소리 친다고 조바심인데 방문 앞에서 부르는 소리가 난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문을 여니 동진이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고 악수를 청한다. 아버지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나 보다. 오빠 오랜만이네. 어떻게 시골에 왔냐고 물었다. 2년째 재수하여 S대 법대 시험을 쳤는데 간신히 합격권에 들은 것 같아. 발표 나면 정신없으니까 고향 어른들을 뵈러 왔다고 말한다. 경희가 국문과를 지원했다고 하니까 대문호가 되길 빌어주었다. 경희는 명문도 아닌 지방대고 글도 잘 쓰지 못한다고 꼬리를 내렸다. 고향엔 겨울 동안 입시 이야기로 한바탕 시끄러웠다. 그 후 동지는 S대 법대에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바람에 불합격했고 그보다 낮은 점수였지만 병암은 S대 공대를 합격했다. 국회의원인 삼촌이 사법고시에는 학력 제한이 없으니 바로 시험 준비를 시켰다고 했다. 동네마다 아들은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는 집이 꽤 있는데 남의 집에 보낼 경희를 돈도 없으면서 4년제 대학에 보냈다고 흉을 보았다. 동지는 머리가 좋고 글을 아주 잘 썼다. 전공자인 경희보다 잘 써서 그의 편지가 오면 매일 밤 머리맡에 놓고 명작처럼 읽고 또 읽었다. 가장 친한 고교 친구가 누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느냐고 보여달라고 해서 절대 비밀이라며 자랑삼아 보여주곤 했는데 그녀는 동진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다. 경희는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인물이 삼촌을 이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 편지의 주 내용은 고시 공부를 격려하는 편지였다. 동지는 독서 한 이야기, 철학서에 대한 심오한 편지를 보냈다. 그의 집안엔 도서관보다 많은 책을 보유했는지 그의 독서량에 감탄하며 읽었다. 공부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 건전한 글만 오갔다. 다들 공부에 바쁜 사람들이라 경희가 서울에 동생들 보러 가면 데이트를 했다. 숲속의 빈터에서 차를 마시거나 음악 감상실에서 팝송이나 샹송 등을 신청해 들으면 동지는 나오는 노래를 거의 다 알아서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남산에서 데이트하다 내려다보는 서울은 웅장했다. 큰 건물의 이름을 알려주며 주인공이 될 그날을 열심히 입력시켰다. 한강의 화려한 불빛도
경희에게 새로운 삶을 동경하게 했다. 어느 날 경희는 서울 갔다 와서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동진이 자꾸 붙드는 바람에 막차로 내려왔다. 서울 갔다 와서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동진이 자꾸 붙드는 바람에 막차로 내려왔다. 다음 날 용비어천가 125장을 해석해오는 게 숙제인데 도저히 다 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프린트 125장까지를 장별로 오려붙이고 해석만 열심히 해서 내었다. 장학금을 타야 하는데 연애하다 다 물 건너갔다고 속상해 있는데 A 밑에 굿 아이디어라고 평가한 리포트는 과 친구들 빈잔을 들었다. 원문 다 쓴 자기들보다 잘 주었다고 분해하는 것을 보며 경희도 그들의 억울함을 인정했고 데이트를 줄였다. 그런데 문제는 동진이 해마다 사법고시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었다. 1차는 붙고 2차에서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움은 모두를 지치게 했다. 경희 마음도 점점 식어갔다.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도 전에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마음이 멀어지는 경희로선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본인 문제만도 힘든데 회색 안개에 쌓인 그가 부담스럽기만 했다. 그러다 동진이 군대를 가게 되었다. 시험에 붙어 법무고안으로 가려 했지만 계속 불합격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끌려갔다. 그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경희는 졸업하자마자 모교에서 교직을 잡았다. 경희네를 욕하던 사람들이 학부형이 되었고 엄마를 박선생 엄마라고 불렀다. 엄마는 그때가 평생에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고 경희도 월급 봉투를 통째로 드리면 그렇게 기뻐하셨고 동생들 학비에 보태서 보람을 느꼈다. 동생들이 셋이나 제자가 되었고 아버지는 기성회 부회장을 맡았다. 직원들과 야유회를 가면 부녀가 같이 다녔다. S대 공대를 나온 병암은 대기업의 연구원이 되어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과수원에 혼자 있으니 놀러오라고 했지만 동진만은 못해 보였고 동진만 만나는 게 경희가 지키는 최소한의 의리였다. 보는 눈이 많아 그 지역에서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 사이에 소문이 나면 권위를 세울 수 없어 곤란했다. 동진은 군대에서도 편지를 자주 보내서 웬 편지가 이렇게 많이 오냐며 놀림을 받았다. 미처 답장을 할 수 없어 학교에서 위문 편지를 쓰게 하면 동문들 주소를 칠판에다 적어놓고 학생들이 아는 주소도 칠판에 적어 그중 골라서 위문 편지를 쓰게 했다. 어느 날 동진은 편지를 보따리로 받아 부대의 영웅이 되었다고 좋아했다. 편지를 받아보니 아랫부분을 떼었다 붙인 흔적이 보였고 다음도 연이어 그랬다. 아무래도 심각해 보여 부대로 면회를 가서 편지를 보여주었다. 부대에서 개인 편지는 검사를 받고 보내는 것이 원칙인 게 싫어 휴가를 매주 나오는 행정병이라 밖에서 편지를 붙였는데 이렇게 다 뜯어보는 줄 몰랐다고 했다. 경희는 편지 보내지 말라고 자꾸 부담 주면 헤어지겠다고 엄포를 놓고 왔는데도 뜯어본 편지는 계속 와서 아예 개봉도 안 했는데 얼마 있다가 뚝 끊겼다.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별일 없느냐고 편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방학이 되어 면회를 가보니 헬스케서 나왔다. 어디 아팠어요? 영창일 갔다 왔어. 그렇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법 공부하는 사람이 왜 법을 안 지켜요? 난 내 순정을 검사받는 게 죽기보다 싫어. 그 고집 지긋지긋해요. 다 정리하고 중매로 타지 사람한테 시집 갈래요. 좋아, 발로 뻥 차버려.
정신이 번쩍 나게. 고시에 합격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경희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몇 년을 선배와 후배 사이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동진 공부에 타격을 줄까 봐 헤어지자는 말도 못하고 있었다. 무진 말도 못하다 사법시험 보지 않는 군대에 있을 때 헤어지자고 용단을 냈다. 정리하려면 더 빨랐어야 했다. 선생들이 시집을 갈 때마다 초조했다. 학부형들은 언제 국수 주느냐고 채근했다. 지나친 관심에 대거리하기도 지쳐있을 때였다. 이번 상처를 받는 김에 서로의 앞길에 방해만 된다며 종지부를 찍었다. 그와의 만남은 몇몇 사람만 아는 옹달샘 사랑으로 떡갈나무 아래 묻혔다. 경희는 양시민이 윤리를 내세우며 학생들을 가르칠 때면 자기 모순에 빠졌다. 흔들림 없이 직진해오던 동진을 약삭빠른 여자의 계산법으로 내친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자신을 학대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병함과 맺어주지 못해 동네 사람들은 안달이었다. 온갖 중매가 그것도 동진의 동창들, 주변 친구들의 오빠, 학부형 소개가 많아서 경희는 이 지방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문에 휘말려 불행해질 것 같아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경희가 25살이 되던 정월이었다. 엄마가 신년 불공을 드리러 절에 간다고 해서 따라갔다. 그 절은 대처승이 운영하는 작은 절이었는데 스님은 꼭 부처님께 따뜻하게 매를 지어 올리고 가정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드리게 했다. 부처님께 108배를 드리며 동진의 합격을 빌었다. 야멸차게 떠난 경희를 미워하며 우뚝 서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스님이 경희네 가족을 축원하는데 3번을 다시 하는데도 자꾸 막혀 목탁을 두 손으로 잡고 절하는 모습으로 졸았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눈짓을 하니 입을 가리고 절을 열심히 올려서 따라했다. 10분 즈음 지나니 스님의 축원이 다시 시작되었다. 불공이 끝나자 공수를 주었다. 아무래도 불가의 큰 은혜를 입은 집에서 경희를 데려가나 보다. 천생연분이 올해 나타난다고 했다. 여름방학을 위해 긴 직원 조회가 끝나고 퇴근하려는데 급사가 와서 곧 전화 올 것이니 받고 퇴근하란다. 중학교 졸업하고 만난 적이 없는 동창이 부탁이 있다고 퇴근길에 만나자고 했다. 공적인 거냐 사적인 거냐고 물으니 사적인 거라고 했다. 그런 것도 조심스러워 친한 동료 선생과 같이 만나보니 눈빛이 강렬한 남자 사진을 내밀며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다. 절에서 같이 공부하는데 형들이 졸라서 할 수 없이 나왔다며 자기 공부 좀 하게 도와달란다. 경희는 사진을 보는 순간 절에서 공부하고 있다는데 스님의 공수가 생각났다. 서울 토박이이고 사법고시에 5번을 떨어졌다고 했는데도 끌렸다. 더 많이 사법고시에 떨어진 사람을 만나면 시험에 4번 떨어져 치사하게 동진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경희 자신에게 변명도 될 것 같아 동창 도와준다고 나갔다. 운명의 장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눈에 반한다는 것은 외모와 관련이 많아서일까.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콧날, 깊은 눈이 빛나는 태연은 유머 감각도 넘쳤다. 그와의 대화가 그렇게 상쾌할 수 없었다. 그도 경희를 만나면서 누가 직업도 없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느냐며 더 이상 사법고시에 매달려선 안 된다고 집으로 갔다. 하산하여 대기업에 취직한 후 호텔에서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학교 학생들과 하객들은 그 결혼이 화제거리였고 그 가을에 경인의 반은 학력평가에서 꼴찌를 했다. 말이 오간 사람이 몇인데 이 지방 남자가 못 데려왔냐고 말이 많았고 품절녀가 되었다. 휘몰아치듯 결혼하여 동경하던 서울 사람이 되었다. 신혼을 차리고 보니 깨소금만 풍기는 꽃길만 있지 않았다. 남편은 해외로 출장이 잦았고 지방 현장을 다니며 가족들은 경희의 짐이 되었다. 태연은 만나는 여자가 있는 듯 엉성하게 경희를 대할 때 동진이 떠올랐고 얼마나 촘촘하게 그녀를 사랑했었나를 비로소 느꼈다. 그런 동진을 외면하고 낯선 곳에 왔으니 벌받아 싸다고 자학했다. 세련된 시집 식구들 눈에는 경희가 시골뜨기로 성에 차지 않았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았다. 고향 사람들이 그녀에게 보여주던 선망의 대상과는 거리가 먼 시집살이로 마음고생을 했다. 그럴 때마다 인과응보, 역지사지를 품고 사는 경희는 업보라고 여기며 유학 갔다 와서 이혼녀로 늙어가는 시누이의 히스테리를 견뎠다. 명문학교를 나와 매사에 완벽하기를 바라는 눈 높은 시부모에겐 한참 부족한 며느리였다. 남편 태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경희는 서울에서 작게 가게를 열라고 했지만 자기가 구상하던 사업이 있다면서 국립공원 안에다 크게 일을 벌였다. 관광철에는 그런 대로 되는데 겨울이 되면 직원들 인건비도 안 나오고 집세 부담이 커서 빚이 늘어났다. 태연은 섣달 금음날 직원에게 맡기고 서울로 설세러 오는 중이었다. 전화가 와서 받으니 불이 났다고 빨리 오라고 했다. 119에 전화하니 이미 출동했다고 하여 되짚어 달려갔다. 집은 다 타버렸고 국립공원도 일부는 불에 탔지만 소방관들의 노력으로 불길을 잡았다. 직원이 화상을 입어 입원을 시켰고 화목보일러를 발화 지점으로 보았다. 빚 때문에 채권자들의 소송이 가중되면서 구속이 되었다. 남편은 감옥에 있고 빚쟁이들은 서울 집으로 찾아와 경인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매일이 지옥이었다. 자식들 교육비가 한참 들어가는 때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경희는 안가슴이 뻐근하게 아프더니 협심증이 왔다. 누가 큰 소리만 쳐도 깜짝 놀라고 사람 보는 것을 두려워했다. 아이들 학교 생활도 엉망이 되고 아이들은 밖으로 돌았다. 결국 경희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스텐트를 박았다. 혜진 언니가 동문들과 문병을 왔다.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국립공원에서 불이 났는데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것 아니냐고 했다. 한때 고향에서 잘 나간다고 했던 경희가 안쓰럽기도 하고 너보단 지금 내가 낫다고 저울질해 보는 친구도 있었다. 요즘 경희는 매사가 부정적이고 모두가 믿을 수 없었다. 경희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병가를 냈다. 아이들 사교육 대부분도 정리를 하고 너희들 하고 싶은 것 하라니까 매일 영상에 빠져 있거나 게임 중독에 걸린 것 같았다. 너희들 아빠도 집에 없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면 아빠네 불난 것 텔레비전에 나와서 친구도 다 안다고 친구들 만나는 것을 싫어했다. 그해 가을이었다. 몸 상태로는 1년 휴직을 냈으면 좋겠지만 경제 사정이 엉망이었다. 빚을 갚지 못해 남편은 불낸 것으론 과실로 인정이 되어 나올 수 있는데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았다. 무리하더라도 학교에 나가야 집살림을 꾸려갈 수 있었다. 남편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가족들 자금을 다 빼앗아가고
보험조차 해약해 사업을 하더니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래도 아이들 진학만은 나라에서 공무원 학비 지원을 받으며 가르쳤다. 동진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동문체육대회에 참석하라는 전화가 경희 학교로 걸려왔다. 경희네 동기 회장으로부터 연락은 받았는데 생각 중이라고 하는데 가슴이 미어졌다. 동진은 몸은 괜찮으냐고 하면서 고향에서 친구들 만나면 기분 전환도 되니까 꼭 서울에서 출발하는 관광버스 타고 참석해달라고 했다. 폐교가 된 운동장에 가니 조회대를 오르내리며 첫 동문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고 동진은 정신이 없다. 이지적인 근육질의 그를 정말 오랜만에 보았다. 바지 정장을 헐렁하게 입은 창백한 얼굴의 경희를 보더니 동진은 조회대에서 펄떡 뛰어내리더니 두 손을 덥석 잡는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잘 봤어. 안 오면 어쩌나 걱정했거든. 잘 지냈죠? 전 이 모양이에요. 경희도 진한 반가움으로 말을 더듬었다. 동진에게서 후광이 비치는 듯 당당해 보였다. 개회식 격려사에 이 지역 국회의원인 동진의 삼촌이 이 학교를 사비를 들여 창설하게 된 경위를 말하고 폐교를 막으려 했지만 학령 인구 감소는 어쩔 도리가 없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간 동문체육대회를 창설하느라 동진이 중심이 되어 후배들이 애를 많이 썼다고 칭찬해 주었다. 체육대회는 기수별 대항이라고 하며 오래 기억에 남는 고향 축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빈다고 하였다. 경희는 글씨를 잘 쓴다고 접수를 보라고 앉혔다. 기운이 딸렸지만 반가운 고향 사람들을 보니 힘이 났다. 오랜만에 만남이어서 다들 반가워 손을 잡고 흔들었다. 심장까지 얼어있던 마음이 동문들의 위로와 격려로 주눅이 들은 경희를 일으켜 세웠다. 그 중에는 그와 중매 얘기가 오갔던 병암의 빈정거림도 있고 접수대에 거금을 찬주하며 경희 너 별거 아니라는 눈초리를 느끼기도 했지만 그동안 오만하게 굴었던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서운하기보다 자기를 탓하는 경희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 어려움을 겪어보아야 사람이 되나 보다. 친구들과 교실에 만든 임시식당으로 갔다. 그곳에는 엄마 친구들이 음식을 차리다가 박 선생님 왔느냐고 하며 안아주었다. 엄마도 모시고 오지 보고 싶다고 하며 돼지국밥과 푸짐하게 무친 고향 산나물과 돼지 수육 뜨끈한 것을 한 상 차려내왔다. 얌전했던 경희는 사람들과 덕북덕북 어울리지를 못했다. 들에서 들밥을 먹는 것을 보면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도 먹고 가라고 하면 도망치듯 피했고 논두렁에 사람들이 앉아 식사를 하면 다른 길로 돌아가곤 했다. 그때 못 먹어본 들밥 음식이 다 올라와 있었다. 식욕을 거의 잃고 있었는데 국물을 다 먹는 것을 본 윗집 아줌마가 뜨거운 것 먹으라며 한 그릇을 덮어왔다. 이렇게 많이 못 먹는다며 친구들과 나눠 먹는데 동진이 들어왔다. 음식은 괜찮으냐며 우리 탁자에 앉았다. 아줌마들이 의원님과 저쪽에 상 따로 차려놓았다고 하며 끌고 가버렸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관광버스를 타러 가는데 동진이 쫓아와 명함을 주었다. 직장이 여의도니까 2주 후에 국회의사당 카페로 오라고 했다. 여의도 생리를 모르는 경희는 길이 어찌나 밀리는지 지각을 했고 동진은 어이없어 했다. 한식 코스 요리가 끝없이 나왔다. 전체 요리도 몇 가지가 나와 본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잘 안 먹힌다. 그가 남자로 보이는지 경희가
제대로 먹지 못한다. 단백질을 제대로 먹어야 근육 손실이 적다며 하루에 손바닥만큼은 먹어야 된다고 동지는 연한 소고기를 수저에 얹어준다. 후식을 먹고 나니 있던 거라며 백화점 상품권을 주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았고 혜진 언니한테 들어서 알고 있다고 동진이 침통한 얼굴로 말했다. 남편에 대해 자기가 알아보았다며 다음 주엔 풀려나갈 거라 했다. 아직 빚을 못 갚았는데 그게 가능하냐니까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말고 자기를 믿으라면서 구체적인 말은 안 해주었다. 경희는 말했다. 나를 원망해도 시원찮을 텐데 왜 그렇게 잘해줘요? 남자의 첫사랑은 무서운 거지. 자, 이제 제발 아프지 말고 잘 지내, 이 바보. 다음 주 남편 태연은 풀려났다. 본인도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경희가 대출을 받아 채무를 해결했냐고 대출 나올 게 없을 텐데 의아해했다. 구체적인 것을 모르는 경희는 잘 나가는 선배가 도와준다고 자세히 알려하지 말라 했다. 남편에게 그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선배라고 자랑을 하곤 했었다. 남편은 제기해서 그 돈은 꼭 갚을 거라고 했다. 송년회 날 동진의 삼촌이 원로 선배들을 모시고 왔다. 동문 회장인 동진은 선배들 모시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모교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학교 행사에서 자주 배웠던 분들이라 경희에게 그분들 접대를 맡겼다. 맛있는 음식과 안주를 챙겨다 드리고 제자들 중 잘 풀린 후배들 자랑을 했다. 끝날 때쯤 동지는 카드를 주면서 선배들 케이크를 제일 고급으로 포장해 가실 때 드리라고 했다. 집에 갈 때 아이들 줄 것까지 미리 포장해 놓고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2세트를 포장해서 그의 것을 트렁크에 싣고 경희 것을 들고 가려 하니 뒷자리 자기 옆에 앉혔다. 동진의 기사 딸린 차의 승차감은 최고였다. 지금까지 경희가 탄 차 중에 제일 고급이다. 동진이 체육대회랑 송년회에 우리 기수들 도움이 컸다며 후배들에게 한턱을 내겠다고 하여서 나를 잡았다. 장소는 경희가 직접 골랐다. 차 안에선 젊은 날 이야기가 자꾸 소환되는 동안 집에 왔다. 강릉을 출발한 차 안에서도 즐거운 대화가 한창이다. 후배들을 태우고 동지는 모처럼 한가하게 즐겼다고 좋아했다. 경희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오랜만에 맛본다. 혹시 이 옷 기억해요? 그 옷 잘 알지? 23년 만에 만나던 체육대회에 입고 왔던 옷이잖아. 기억하네요. 그날 이후 처음 입었어요. 그 동문체육대회 여는 게 내가 첫사랑 만나려고 연다고 숙모가 아내한테 꼬질러 부부싸움 대판했잖아. 그걸 집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요? 아내가 첫사랑 만난다며 새로 사서 코디한 명품 옷 입혔잖아. 옆에 앉은 경희 동창들도 잘 몰랐던 이야기가 본물처럼 터져나오자 아차 싶었다. 둘이 오래 사귀었냐고 동창들이 다그친다. 동지는 일방적으로 직진하다 뽀뽀도 포옹도 한번 못해보고 끝났는데 집안이 알게 되어 힘들었단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둘이 만났는지 까맣게 몰랐다며 배반감 느낀다고 친구들이 난리다. 숲속에 묻어둔 옹달샘 사랑이 이렇게 난도질당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설편으로 마음이 깨끗해져서일까? 아니면 바닷바람이 가슴속에 묻어둔 가슴의 덩어리를 시원하게 뚫어주어서 그런가?
무척 유쾌해져서 경희가 제안한다. 조금 더 가면 골짜기에 커피 박물관이 있는데 묘목부터 커피가 자라온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커피를 사고 싶다고 했다. 내비게이션을 수정하고 오솔길로 들어섰다. 건물 전체가 커피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다. 동진 선배에겐 사과할 것이 많아요.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아니야. 늘 막무가내로 때를 썼던 건 나지.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 둘이 부러운데. 오늘 경희 생일이지? 축하해. 이 지갑 주려고 준비했었어. 제 생일을 기억해요? 몇십 년을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감동. 잊을 수 없는 첫사랑. 덕분에 행복했어. 저도요. 그런데 전 생일 모르는데 저도 축하하게 알려줘요. 커피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외쳤다. 모두의 얼굴엔 초등학교에서 보았던 싱그러움이 돌아와 있었다. 동지는 경희가 떠난 후 S대 행정학과를 갔고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서기관이 되어 동문회가 떠들썩하며 축하 화분을 보냈다. 늘 순진하고 우직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모교에서 성공한 동문회 강의를 하는 영상이 동창회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경희는 대학 때부터 어긋나더니 곳곳에서 삐걱대며 살아왔다. 이제 아름다웠던 첫사랑의 추억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살고 싶다. 엄청난 비밀처럼 묻어놓았던 이야기들도 허심탄회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승에서 만든 한이 있다면 다 풀고 홀가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요즘은 텔레비전만 틀면 동진이 보인다. 남편은 감옥에서 나와 재기하겠다고 또 사업을 구상 중이다. 자금이 없어 계획한 것이 실행이 안 된다고 제일 먼저 네 선배 빚을 갚아야 하는데 언제 갚느냐고 술을 마시며 하소연했다. 그런 날 밤엔 경희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경희를 만나고 싶어 동문회를 만들었다고. 꽁꽁 싸매놓은 비밀이 동진의 집에선 다 알고 있었다는 말에 질려버렸었다. 그 뒤로 혜진 언니는 동진네와 부부 동반으로 어울린다고 자랑하곤 했다. 문득 밤 목욕하던 날 반딧불이를 잡아주며 형설의 공을 약속하던 그는 많은 것을 이루어 집안의 명성에 걸맞는 사람이 되었다. 요즘 부쩍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목격한다. 폭설에 쓰러진 큰 나무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전엔 그저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경희의 철학을 수정할 필요를 느낀다. 첫눈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화답이라도 하듯 한방눈이 소담하게 내렸고 첫사랑과 겨울바다를 보고 오며 아픔도 하얗게 승화한 듯하다. 남편 태연도 동진도 다치기 쉬운 큰 나무들이다. 쓰러지지 말고 잘 살기를 기원한다. 아픔은 다 풀어내고 홀가분하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곱게 간직하며 소박하게 살고 싶다.